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어떡해요. 오늘 좀 너무 많이 화려하죠? 오늘 무슨 얘기 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좀 흥미진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더보기란에도 있는 케이짱의 모든 활동 플랫폼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막 너무 찾기 귀찮으시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지 마시고 딱 한 인스타 바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거 그냥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K저희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50개 한정 판매니까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많고 사이즈도 3X까지 나오고 뭐 쿠션도 약간 적당한 사이즈 쿠션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짱이 왜 오늘 유카타와 이렇게 이런 화려한 느낌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말 안 해줄 거야. 왜? 지금부터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자, 사건은 2021년 6월 1일 15시 45분경 오후 4시 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호텔에서 말이죠. 자, 도쿄도 타치가와시의 호텔에서 그 일본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일본에선 절대 헬스란 말을 쓰지 말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 데리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파견형 풍속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누가 부르면 여성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 헬스, 풍속업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헬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파견형 풍속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31살의 여성 종업원과 25살의 남성 종업원이 식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건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 45분경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사건은 타치가와역 도보 5분 거리 정도의 번화가에 있는 호텔에 저 문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남성이 이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데리헬스를 불렀겠죠.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 호텔에 입실을 하자마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애들은 가. 애들은 한 5분 뒤로 스킵하자.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데리헬스의 컨셉은 뭐였냐면 히토즈마 요바이스류라는 컨셉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히토즈마, 유부녀를 요바이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요바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요바이가 뭐냐면 남자가 밤에 어떤 여자의 침소에 몰래 침입하던 이런 걸 요바이라고 했어요. 그런 컨셉의 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이 일하고 있던 건 히토즈마오 요바이스루라는 컨셉의 파견원 유흥업소 X였습니다. 자, 사건 후 홈페이지가 폐쇄되어서 현재는 영업을 중지하고 있지만 제가 가져왔죠. 난 찾아봤지. 어떻게 찾아왔지?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 아주 엄청나게 서치했다고 여러분들 칭찬해줘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자, 여기서 이 점포 X의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이 가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녀들의 집에 남자들이 침입한다. 일본 요바이 풍습. 물론 노란 달러예요. 그렇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요바이 K짱 치면 제가 나올 겁니다. 기가 막힌다. 이때도 기모노였는데 그래요.
어쨌든 보시면 여기 남자가 여자 침소에 침입을 하죠. 근데 이날은 뭐냐면 부인이 있건 남의 부인이건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의 침소에 남성들이 침입을 하는 거야. 이게 요바의 풍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풍습이죠. 그래서 이걸 컨셉으로 일본에서 이런 점포들이 막 증가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점포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엑스란 점포가. 근데 제가 또 찾아왔죠.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점포.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이 X라는 점포는요, 10년 이상 전부터 전통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가게예요. 그래서 이 가게가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나봐. 그래서 굉장히 신형이 있는, 좀 유부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기혼자도 있긴 해. 유부녀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소수고, 사실은 30대 전후에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싱글 엄마, 싱글맘 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는 호텔 근처에 상가의 근처에 가가지고 건물에서 접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그럼 초이스 받은 여성분이 그 남성분이 있는 호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게 이렇게 요바이 이거 했던 건데 제가 좀 이제 가릴 건좀 좀 많이 좀 가리고 오긴 했긴 했어요. 근데 여기 1번으로 써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6번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샤워를 하고 나오면 눈이 가려져 구속된 부인이 요청하는 대로 기다리는 포즈로 구속된 부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의 주변에는 약간 여기가 보낼 무료 상품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홍콩으로 보낸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홍콩으로 보낼 약간 무료 소품이 사전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손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은 부인의 시야를 신경 쓰지 않고 꺼리낌 없이 평소에 여성에게 할 수 없는 행위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조금 야하니까 좀 지울까 자기들아, 그치? 그래서 안대를 쓰고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동안 남성이 씻고 나오는 거지. 근데 진짜 그 요바이처럼 침대에 잠들어 있는 여성을 남자가 겁탈하는 것처럼 진짜 그 요바이의 풍습처럼 하기 위해서 여성이 안대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그럼 남성이 샤워를 하고 끝내면 무방비한 여자아이가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요바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 옵션이 뭐 수갑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이 그것이 인기의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바이의 리얼리티를 내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여성이 이렇게 안대를 착용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약간 수갑 이런 것들을 구속구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조금 많기는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안돼도 눈도 안 보이고 몸도 묶인 상태니까 이 남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아이는 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하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도찰 당했다는 이야기는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행위가 시작되고 얼마 후에 이 여자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위화감을 느껴서 아이 마스크를 벗었더니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 2명이 더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좀 위험 리스크가 높은 거지만 하지만 위험한 서비스에는 그만큼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X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빌딩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점포와 경쟁이 붙고 더불어서 그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가게들도 많았는데 손님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매장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요바이스럽다. 진짜 전통스러운 요바이가 뭔지 보여줄게. 약간 이렇게 하고 서로 과격한 이제 경쟁이 붙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고 해도 분별 없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좀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에는 도내에도 다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일, 어떤 위험한 일을 겪고 출근을 하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현실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건인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게 실제 피해자 여성분의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좀 구해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남성이 범행 전날 이제 이 파견형 유흥업소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3시에 이 여성의 이름은 모리야 코미치 씨였어요. 이 모리야 코미치 씨를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요. 자, 당일은 오후 3시가 넘어서 가게 사무소를 방문해서 리퀘스트 시트지를 본 다음에 그 서비스 그걸 기입하고 나서 요금을 지불하고 그녀를 지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 그는 흉기가 되는 식칼과 그리고 도차를 위한 아이패드를 소지합니다. 소지해서 호텔에 입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저 들어왔습니다. 입실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나서 이 아이패드를 가동시켜요.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자, 그 후에 여자가 도착한 3시 한 25분 그리고 3시 29분쯤에 객실로 찾아온 이 모리야 코미치 씨를 방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야, 이 여성이. 근데 이 여성이 약간 좀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지. 이상한 애들은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나 봐.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3시 36분. 그러니까 3시 29분에 객실로 들어왔는데 3시 36분에 도차를 눈치를 챈 겁니다. 이 몰래카메라를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모리야 코미치 씨가 그 점포에 전화를 걸어요. 여기 지금 도차를 하려고 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SOS를 청한 거죠. 그래서 한편 전화를 받은 그 포즈라고 하지. 그 포즈는 이제 B씨를 그 모리아 씨가 있는 호텔 객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방 안에 도착한 이 B씨가 문을 두드리자 조금 있다가 방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이 피고인이 얼굴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희 플레이 중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이 이상함을 느낀 B 점포 그 B씨가 방 문을 탁 발로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잠깐 확인만 할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문을 열어서 식칼로 이 B씨의 복부를 팍 하고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받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이 B씨의 목을 한 번 더 살짝 찌르고 막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찔린 남성 종업원은 같은 날 3시 45분경에 저 지금 찔렸어요. 살려줘. 도와줘요. 라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있는 힘을 짜내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범인은 그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죠.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 경찰관이 급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혈액이 막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략 20cm 정도 되는 부엌칼을 그냥 그대로 두고 도망간 거예요. 자, 전화를 한 남성은 5층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녀는 호텔 실내에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사망한 채 있었습니다. 자, 여성의 흉부를 중심으로 몇 번을 찔렀냐? 바로 70개소, 70번 이상의 칼질을 해댔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남자가 다스케드 그래 신이다구나 막 이러면서 사살했다요, 나 찔렸어, 도와줘, 나 죽고 싶지 않아 라면서 이제 그 남자가 전화를 했다, 약간 뭐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119 전화를 한 남성 B는 의식 불명 상태가 당시에 보도되었고, 그 후로 회복됐는지는 그 당시에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의식 불명 이 정도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럼 대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자, 바로 19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피해 여성과 면식은 전혀 없었고 가게의 이용도 처음이었다고 알려졌어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그쵸? 기다려봐요. 자, 소년은 칼날 20cm 정도의 부엌칼로 여성을 70곳 이상을 찌르고 한층 더 여성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성 조공원의 복부를 아주 깊게 찔러서 도주했고, 옆으로 쓰러진 상태로 그 남자는 발견되었습니다. 자, 일본 언론에서 재현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지 재현 장면 함께 보실게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31살의 여성이었고 이 19살짜리 남자애가 70군데 이 상복부를 위주로 막 70개소를 이상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이 남성 B가 온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이 남자애가 이 남성 B를 복부를 뽕 하고 찌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소름 끼치는 게 많아요. 기괴하다고. 자, 근데 그 칼이 피를 떨구면서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종업원이 찔린 5층 복도 벽에 흉기로 보이는 칼날 20cm의 칼이 벽에 꽉 하고 꽂혀 있었던 거야. 그냥 떨어뜨리고 간 게 아니고 칼날을 꽉 벽에 꽂고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성의 폭력성이 느껴지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성과 남성 종업원을 찌른 소년은 19살 소년은 흉기에 칼을 복도의 벽에 콱 찔러놓고 호텔을 나오면서 타치가와역까지 도보로 걸어서 이동해서 전차로 도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실 거예요. 여자를 70번 이상을 찔렀고 남자 복부를 찔렀고 벽에 칼이 팍 나게서 그걸 찍었어. 근데 경찰에 와보니까 피가 난자했대. 근데 그 남자, 이 소년의 복장에는 아무것도 피가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역까지 가는 도중에는 그의 온몸에는 피가 묻은 채 피도 뚝뚝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의 이상한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자, 당시 그가 도주할 때의 모습입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적을 해봤는데 범인의 소년이 현장에서 JR 타치가와역에서 전철로 도주해서 거기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미리 준비된 건지 안 된 건지 계획적인 건지 알 수 없어요. 자, 사건 후에 호텔시티, 그 호텔시티역에 보이죠? 이 호텔시티라는 곳에서 걸어서 JR 타치가와까지 간 다음에 JR 타치가와역에서 전철로 하이지마역이라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지마 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하무라시라는 곳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경찰에게 말이죠. 당시 도주할 때 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발견된 건 왜 이게 막 당시에 막 뉴스에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사람입니다 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게 사진이 그대로 보도가 됐냐. 왜냐면 그때는 얘가 19살인지 몰랐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자, 취재반이 입수한 사진에는 전신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배낭을 메고 한낮에 번화가를 막 달리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예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대략 한 20시간 이후 6월 2일 오전 11시 반경에 현장으로부터 13km 떨어진 도쿄도 하무라시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소년을 경찰관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소년이 오토바이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수사관이 발견하게 된 거죠. 정말 다 요러시고 봉. 자, 도주시의 모습입니다. 자, 오토바이로 도주하고 있을 때 그 상하 흑백색의 마스크 차림, 이거 뭐라 그러지? 헬멧을 쓴 차림이 남성이 그 제이와 타치가와 역에서, 마스크 차림의 남성이 제이와 타치가와 역에서 하이지마 역까지 전차 이동해서 오토바이 탔다고 했잖아. 그래서 경찰들이 그 CCTV를 이렇게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알아? 얘가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네? 얘가 맞나? 어디서 잡지? 지금 오토바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카메라만을 계속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찰나에 경찰이 딱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런데 얘가 입고 있던 옷을 내가 발견했는데 바로 이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당시 좀 유행을 했었대. 미친 나라 아니니? 자, 오토바이로 도주하고 있을 때 이 옷이 사실 서퍼가 애용하는 브랜드인 타운앤컨트리라는 브랜드의 옷이래요. 그래서 이 옷을 얘가 입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서퍼도 하는 앤가? 막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도주시의 모습인데 보면 여러분 뭔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되게 기죽은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일반 운전하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만약 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살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오토바이로 도주했을 때 이 이미지가 아마 공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같은 이 촉법, 이 미성년자 소년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뭔가 이상했지. 뭐가 이상했냐? 바로 그의 손입니다. 자, 오토바이의 수사망이 긴급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 오전 오토바이 주행 중에 있던 이 남자애를 경찰에 불러요. 그러니까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그냥 지금 투어링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런데 핸들을 잡은 이 손에 이상해. 범행할 때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찌를 때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찌르는 사람 손에도 상처가 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얘 손을 보니까 손바닥에 상처가 많고 화장지를 막 이렇게 말고 반창고로 막 응급처치한 그런 모습이 손에 보여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둘러져 있는 게 보이시죠? 팍 이렇게 뭘 두른 모습이 보인 거야. 급하게. 그래서 얘 뭔가 수상하다라고 경찰이 느꼈죠. 자, 그래서 양손에 범행 시에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서 얘 뭔가 이상하다 라면서 여기 좀 수상한 오토바이 발견했습니다 라고 한 거지. 자, 오토바이에서 내린 타이밍에 수사관이 말을 걸었는데 또다시 아니 저 그냥 여기 투어링하고 있었다니까요 돌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했지만 한층 더 경찰이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 19살이었어. 경찰이 막 추궁을 하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이미 동행되어서 여성 살인 그리고 남성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용의자는 모든 자신의 죄목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도쿄 타치가와시 호텔에서 31살의 여성과 가게 종업원이었던 25살 이 손님인 남자에게 찔려서 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 이것으로 체포된 이 아키루시에 살았던 19살의 소년. 그는 2일 오전 하무라시의 노상에서 수사원에게 신병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하룻밤이 지난 2일 4시 15분에 체포가 됩니다. 자, 이때 타고 있었던 오토바이는요. 사건 후 용의자가 도주에 사용했다고 해서 경시청이 이날 방범 카메라 화상을 공개한 영상입니다.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조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경시청 관계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년은 이 가게의 이용이 처음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피해자와는 안면이 없는 것 같다.
범행은 여성이 입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사건이 벌어졌고 애초에는 금품 목적도 아니었다.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2021년도였으면 CCTV가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쵸? 그래서 호텔이나 거리에 폐쇄세로, 그러니까 CCTV가 막 이만큼 있는데도 자신의 오토바이로 피가 묻은 채로 도망가거나 자신의 오토바이로 막 소송되는 걸 보면은 이미 좀 마음속으로 아마 난 잡힐 거야 라고 자포자기를 했던가, 아니면은 빨리 잡혔으면 했던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뭔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걸까요? 자, 그날 친척들의 말에 의하면 사건 며칠 전에는 나 일이 결정됐다, 취업했다 라고 결정됐다 이야기를 했고, 사실 당일날은 일을 하러 가겠다고 나갔대. 그리고 나서 일하러 갔다 올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지로용지가 오는데 이 남자애가 나 취업했어 라고 말했던 그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가 온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범행 후에 그날 밤, 그리고 그 후 이틀을 귀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체포됐을 때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과 남성 종업원의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로 체포된 소녀는 용의자에게 네, 제가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라고 인정했고, 여성에 대해서도 다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19살 소녀는 어떻게, 왜 이런 처참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걸까요? 그의 어린 시절의 문제 때문일까요? 함께 들어보실게요. 자, 체포된 당시 19살의 소년의 실명, 그의 이름은 카토 세이야입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의 얼굴 사진 일부가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렇게 공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모자이크 따위를 원하지 않아.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부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카토 세이야는 2001년 11월 출생으로 가족은 부모님과 3살 연상의 누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카토 세이야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3살 연하의 여동생이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루머고, 사실은 3살 연상의 누나가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주간지의 정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는 게 기자들의 의견이었어요. 자, 적어도 카토 세이야의 가족은 부모님,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 이렇게, 그리고 카토 세이야, 이렇게 4인 가족인 것은 틀림이 없겠죠. 자, 드디어 본판을 까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줘. 자, 바로 이 아이가 카토 세이야입니다. 자, 소년이 자란 곳은 신주쿠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아키루노시라는 도시였어요. 카토 세이야의 아버지는 홋카이도 출신이고 직업은 택시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자,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를 둔 이 4인 가족은 중학교에서 그는 축구부에 소속된 아주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냥 아버지도 택시 운전기사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시고 누나 있고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호인 측, 사건이 재판이 일어나면서 이 변호인 측이 어떤 진술을 하면서 이제 그의 자세한 성장 과정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사실 그는요, 과제를, 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 때 무렵부터 담임 선생님한테 반 친구들하고 트러블을 너무 많이 일으켜요 라는 말을 부모님께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 부모님은 말을 듣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그가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 이것도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막 여기 서치하다가 그가 나온 출신 중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자, 아키르노 시립 마스코 중학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익명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서 이 카토세이야의 선배나 동급생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의 글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의 축구복에 마스코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키르노 시립 마스코 중학교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이죠. 자, 지간지 등이 게재한 이 카토세이야의 축구부 시절 유니폼에 마스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결정타로 이제 막 특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주간지에는 일본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 본명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년 A 이렇게 불리듯이 얘도 다른 이름으로 불린 거야. 자, 그때 어릴 때 그는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축구부에서 수비수? 사이드백? 그 포지션을 맡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 레귤러, 이거는 뭐 정규는 아니었지만 연습은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어떤 동창이 제가 인상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 연습 방침을 둘러싸고 동아리 내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얌전하고 절제된 성격이어가지고 우리끼리 야, 저런 면이 있네? 저런 완고한 면도 있네? 라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 중학교 동창의 말에 따르면. 자, 당시 그가 쓴 문집입니다. 주간문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유명한 잡지 있죠. 그런 연예인들 파파라치 막 이런 주간 문춘, 주간 신촌은 이 가토세이야의 중학교 시절 문집 이미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안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가토세이야 문집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자립하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함께 생각을 해주는 힘을 익혀가고 싶다.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등등이 써 있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부어 활동에서 축구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부에 대해서 이 축구를 내가 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기분 등도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기묘하게. 자, 이것도 고등학교도 모자이크가 돼 있었지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캐스키들한테는 모자이크 따위 보여줄 수 없음지지. 자, 카토세이야는 고등학교 진학 후 축구부가 아닌 육상부에 이번에 입부를 했대요. 그리고 카토세이야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도내 공립학교 도쿄 후쿠오 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이쪽도 익명 게시판 등에서 정보 유출이 있었고 그 후 주간지 보도로 게재된 사진 등에서 이 학교가 분명하다, 후쿠오 고등학교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카토세이야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 모습이 이상해져 갑니다. 동급생에게 갑자기 야, 땡땡교가 대단해 라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 여기가 어느 종교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종교에서 저를 그때 이 종교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저를 신고한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첫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창땡 학회가 굉장히 대단해 라면서 기쁘게 말하기 시작하고 종교를 권유하게 다니기 시작해. 권유해. 막 친구들한테 여기 진짜 좋아. 여기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카토세이야가 창땡 학회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부의 부원을 막 열심히 활동을 하지는 않았대요.
동급생에 의하면 그와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고 반에 있을 때도 뭔가 그냥 혼자 붕 떠 보이는 것 같은 약간 멍한 그런 느낌이 많은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트러블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사춘기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몽정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신의 몽정 이야기를. 왜 때문인 거야? 누가 알고 싶다고 자신의 몽정 따위를.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한 걸 알려줄까요? 자, 이제 과학 시간이죠. 이과의 실험실에서 갑자기 얘가 이런 말을 해. 미생물을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을 죽이고 싶다라면서 그 현미경에 렌즈를 내려 그 피리파라트라고 해. 일본 말로는 피리파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현미경 관찰용 표본 이게 두 장에 그 유리사에 끼어 밀봉한 거 있잖아. 슬라이드에 끼어서 밀봉한 걸. 이거를 반으로 쪼갰대요. 이거를 갈랐대.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 걸.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는 드디어 도둑 사건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성문 써라고 요구 받았는데 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근데 선생님, 저는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요? 라고 반성문에 적었대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반성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변호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행동들이 관심이 굉장히 자신이 치우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로서 주위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주위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얘는 모르는 거야.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게 바로 자폐 스펙트럼의 영향이다 라고 변호인이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행위가 겹쳐져서 주위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수업은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자신의 내면에서 점점 이상해. 미생물을 죽이고 싶고 자신의 몽정을 얘기하고 갑자기 막 이상한 종교를 막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 가까이 하고 싶겠어? 당연히 가까이 하고 싶지 하지 않지.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 가요. 자, 그리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단기간에 그만뒀어요. 잘린 건지 그만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빨리 그만둡니다. 자,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 어머니는 종교 활동에 열심히 했대. 내가 봤을 때 이 어머니가 그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게 아들한테 물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 어머니는 아들보다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해서 너무 바빴고 아빠도 바빴어. 아빠는 택시기사니까 하루 종일 밖에 계실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얘가 어린애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야, 그냥 어떻게든 될 거야. 다 잘하면서 그런 일 있는 거지. 라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가토 세이야는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도중에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고 그대로 중퇴를 합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의 동급생 중 한 명은 주간 문춘의 취재에 대해 가토 세이야는 친구가 없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적었고 클래스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라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실제로 가토 세이야의 라인 화면이에요. 자, 죽은 문찬 기사에 의해서는요, 가토 세이야가 고등학교를 중퇴 후에 자신의 라인 프로필에 이상한 내용을 쓰는 내용이 이 사진을 첨부하면서 막 그걸 기사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가토 세이야의 라인 프로필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도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모자이크 안 되어 있는 부분만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눈이 나빠져서 실명할 거야. 나는 옛날에 후쿠오 고등학생 애들은 모두 차단했어.
만약에 나를 차단하지 않고 나를 삭제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바로 차단하고 나를 삭제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해서 너희를 모두 암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나를 만나잖아? 그럼 난 너희들을 때릴 거야. 나는 왜 태어나서 종교 땡땡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땡땡이 정의 기재 엉망으로 만든 무슨 말이 이상해. 들통나는 컬트, 이걸 바레 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레 컬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바레로 이게 들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컬트는 그냥 그 컬트고, 그래서 약간 뭔가 땡땡이 적응 기재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들통나는 컬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땡학회가 가르침을 주면 인연이 생기고, 근데 이 인연이란 이 한문에 숙명이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생기고, 그러니까 숙명이 생기고 힘들어지기는 하지만 끊어질 때까지 너를 반짝거리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가르침이거든요. 라면서 그 종교를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쿠타바레라는 말을 써요. 쿠타바레가 뭐야? 라고 그래서 검색했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 쿠타바레가 뭐냐면, 쿠타바레루토? 이게 뻗다, 돼지다, 죽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다 등 돌리고 있거나 눈이 다 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다 복종하게 만든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런 이상성을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인 화면에서는 좀 이제 모자이크가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이게 왜냐면 동급생의 이름이 나와. 실제로 자신의 동급생의 이름이 나오거나 뭐 종교 단체 이름이 적혀 있어갖고 그것은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로 지목되어 있었던 동급생 학생을 이 주간문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야. 너는 실명될 거야 라고 되어 있던 애 있잖아. 걔 동창을 찾아간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해가지고 무슨 통신제 고등학교로 전학 갔어요. 이 자막 읽어드리는 거예요. 졸업 후에는 일을 전전해도 오래 가지 못했고, 세상에 이상한 학교 선생님이 일본에서 태어나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초의 조사에서도 굉장히 사회에 대한 자신의 뭔가 본의를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이상한 내 생각은 약간 이래.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정신병자처럼 보이려고?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또 굳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헷갈려요. 어쨌든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립고에 진학했잖아. 그리고 숙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통신제 고교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제 고등학교, N고등학교로 부를게요. 여기에서는 서로 특정된 게 별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중간에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카토 세이야가 이게 눈이 마주쳤대. 근데 갑자기 카토 세이야가 라면서 중지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창이 내가 뭐 잘못했나? 라면서 저는 그에 원하는 상 기억이 없거든요.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카토 세이야. 이 성장, 직장, 여러 곳에서 그는 트러블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반은 익숙치가 않았고 왕따를 당했고,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가 반 전체에 그가 전학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카토 세이야는 고등학교를 중퇴 후에 통신제인 N고등학교에 편입해서 2020년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 수업 진도를 그때도 따라가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졸업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졸업 후에 그는 2020년 5월부터 이용자 100명이 넘는 고령자를 위한 개업 복지 시절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 자, 여기서 개요가 뭐냐? 바로 그 간병, 간호 이런 뜻인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레카라 쇼시, 고레카노 지다이 나르카라 가이쇼크다 라고 말한 거야.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절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개오직이야. 그러니까 간병, 간호직이야. 이렇게 말한 거지. 저출산의 고령화 시대가 점점 이제 일본도 그게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돼요. 개호 복지시설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겨우 2달 만에 그만둬요. 왠 줄 알아? 그 고령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소변에 그 가는 거를 얘가 견딜 수가 없었다면서 퇴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상사한테 좀 병원에 가봐 라고 말을 들었대. 왜냐면 이 개호복지시설에서도 그가 어떤 이상 행동을 하고 있었고 상사로부터 좀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좀 해야겠다 라는 말을 이 어떤 기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병원에 가보라고 말까지 했었거든요 라면서. 그리고 취직한 고령자 시설에서도 적응하지 못했고 또 사람들의 관계도 이상했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2개월 만에 바로 그만두게 된 것이죠. 이 복지시설의 퇴직 후에 카토 세이야는 여러 근무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무처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바로 무단 퇴직 또는 해고 처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절도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검찰관이 부모님에게 또 검찰관도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 저기요. 아들분을 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좀 어떨까요? 받게 하는 게 좀 어떨까요? 라고 권유를 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왜 정신과를 가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그때도 2번째 기회였어. 병원에 갈 수 있는 2번째 기회였는데 이 2번째 그 치료를 받을 기회마저 상실됩니다. 자, 소년이 한때 일하던 도로 정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직장에서의 사람 됨을 이렇게 말해요. 아니, 걔가 솔직히 그 처음에는 금국 가공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인간관계 문제로 4월 달에 그만뒀어요. 막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거를 아빠한테 숨겨. 내가 봤을 때는 이 카토 세이야가 아버지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황금 연휴, 그러니까 막 일본에는 막 오봉 야스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5일 쉬기. 5일 동안 쉬는 거, 뭐, 목금, 토, 일, 월, 뭐, 이렇게, 목금, 토, 일, 막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오봉야스미라던가 뭐, 그렇게 좀 굉장히 황금 연휴, 골든위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든위크, 황금 연휴 무렵에 결국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녀는 결국 무직으로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아키루노 시내에서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너무 불편해. 엄마는 종교에 빠져서 나를 돌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게임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아빠한테 혼나게 되죠. 야, 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막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신 거야. 일하지 않는 게 어딜 처먹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래서 피고인은 막 심하게 질책했어. 근데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 아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왜 자꾸 금방금방 잘리고 왜 자꾸 일을 그만두고 오래 가지 못하고 나이 먹고 왜 저러냐. 아빠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 왜 때문인지. 자, 그러다가 그가 또 직장을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도로 정비 현장에서 일하게 돼요. 자, 카토세이야가 한때 일하고 있었던 도로 정비 현장 직장에서는 선배와의 또 사이에서 금전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지인의 소개로 이제 카토세이야가 들어왔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 남자애가 죄송한데 돈 좀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야. 근데 걔가 좀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으로서 돈을 좀 얼마 빌려준 거지. 근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이 새끼가 카토 세이야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너 돈 언제 줄 건데? 돈 언제 줄 건데? 라면서 이제 사내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토 세이야가 선배로부터 돈을 떼먹은 거죠. 그리고 소년이 일하던 도로 정비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직장인들도 그의 사람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배로부터 물건을 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 시간이 되면 편의점에서 그 아이튠즈 카드 있죠. 아이튠즈 카드를 구입해서 스마트 게임 앱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받은 거야. 아니 내 돈은 안 갚으면서 지금 저 게임에다가 현질을 처하고 있어? 당연히 열받지. 그래서 그가 했던 게임이 뭔가 검색해봤어요. 바로 이 드래곤 파즈더라? 라고 이렇게 짧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퍼즐&드 드래곤이라고 일본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인 강호에서 막 온라인 뭐 개발한 무료 게임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몬스터를 강하게 키우는 약간 그런 내용인가 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드라크에라는 어플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둘의 게임에 완전 얘가 빠져든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돈도 선배한테 빌린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 시간이 되면 편의점에서 그 카드를 구입해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만 계속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지각, 무단 결석 이런 게 계속되면서 2주 정도 만에는 이제 오지도 않았대. 일 시작하고 2주 정도 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 선배는 결국에는 끝까지 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맨날 혼나고 고립되기 일쑤였던 이 소년이 일으킨 비극. 이 밖에도 카토 세이야는 통신제 고등학교 시절에 편의점이나 상업시설의 음식점 등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근무처에서 트러블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편의점 점장에 의하면 그와 일했던 기억이 굉장히 나쁩니다. 상품의 진열부터 계산 업무까지 무엇을 시켜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3개월 정도 후에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리게 된 거지. 왜냐? 뭘 시켜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상업시설의 담당자, 그러니까 자신의 상사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실수가 있어서 주의를 줬는데 뭘 했는 줄 알아? 나 이렇게 배웠거든? 라면서 역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나 쟤랑 일하기 싫어요. 저 쟤랑 함께 교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화를 내니까 무서워요. 아, 쟤랑 일하기 싫어요. 라는 목소리가 막 속출해서 이 상사가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 밖에도 휴식 시간이 끝나도 30분 이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화장실 안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자꾸 화장실에서 핸드폰 게임하냐? 왜 자꾸 너 이어폰 꽂고 있냐? 라고 말을 했더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죄송해요. 카토 세이야는 잡념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진짜로 이걸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잡념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라면서 제멋대로운 이유로 업무 중 기행에 관한 증언이 인터넷상에서 그를 포함해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마구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사실 그는 일본의 통신제 고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에는 자위대 입대를 목표로 그 자위 아니에요. 어쨌든 자위대 입대를 목표로 일본 조후보생 시험관과 자위관 후보생 시험에 응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봐봐.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게 자위관 후보생, 일반 조 후보생 이게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결국에는 불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 아버지도 장난이 아닌기라.
택시기사였던 아버지도 한다까리 했던 사람입니다. 자, 주간문추는 이 아버지가 과거에 일으켰던 트러블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직장에서는 너무너무 짓거려. 너무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구간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일이나 트러블을 너무 자주 일으키는 거야, 아버지도. 그래서 트러블을 일으키면 바로 신고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질릴 정도로. 그래서 트러블을 바로 재판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소송마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주간 문춘의 기사에 따르면 가토 세이야의 아버지가 과거에 동료 사무원과의 여성과의 불륜이 의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것이 소문난 후에 2007년경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토 세이야의 아빠도 이혼을 할 줄 알았는데 이혼 안 하죠? 그래서 이 여성의 남편이 이 건으로 가토 세이야의 아버지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상간남 소송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요구하는 재판을 딱 열었는데 증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상간남이 아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안 물어줘도 됐던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 당연히 지가 잘못했으니까 남의 여자랑 누가 불륜 저지르래?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아빠가? 아니 증거가 없대잖아. 라면서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이 여성의 전 남편에게 1,0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불륜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상간남 소송이 안 됐는데 네가 날 신고해? 증거 없지? 근데 너 나 명예훼손했어. 증거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소송 거는 거야. 그러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마리아 방구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기소는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2010년 12월에 이 소송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기각되죠. 완전 싸움만였어. 게다가 가토 세이야의 아버지는 이 불륜 트러블보다 이전에 택시회사를 운전했다고 했잖아. 택시회사의 동료와 굉장히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다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먹다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동료에게 또다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아, 나 여기 맞았어. 아, 나 여기 맞았어. 아, 여기 아파. 라면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고 이 동료는 그 후 이 택시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두었대요. 자, 이러한 일로 가토 세이야의 아버지는요, 택시 회사 내에서 구간조,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소송을 한다 해서 소송마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토 세이야의 그 과거, 이제 다시 아들 얘기로 돌아오면 과거 근무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토 세이야의 아버지 그리고 가토 세이야 이 둘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과 일하기 싫어했어. 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아니요. 관련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이런 글들이 인터넷상에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가토 세이야는 통신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호 복지시설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만뒀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개호직이다라고 말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서 개호 일을 했는데 또 그만두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지. 자, 가토 세이야. 어머니는 전업주부, 종교에 빠진. 자, 그리고 가토 세이야 어머니는 도쿄 교회 출신의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체포 후에 산케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주간지 등에서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가토 세이야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가토 세이야가 사건 이틀 전인 2021년 5월 30일에 밤에는 상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내일에 일을 간다고 했는데 일을 가는데 잠도 안 자고 게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도 집에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의아했죠. 그런데 5월 30일 밤은 더 이상했어요. 게임을 하고 복장도 출근을 하는데 검은 복장을 입은 거야. 검은 복장. 억지로 탁
검은색으로 입은 거지 일부러.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사건 이틀 전날 밤에 소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쯤 되는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위아래 검부스름한 색의 옷을 입고 배낭을 들고 현장에서 달려서 도주. 이게 그 일본 당시 그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제 자막 읽어드린 거고요. 자, 또한 가토세이야가 이제 어머니한테는 나 취직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취직을 하지 못했죠. 불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무직이었던 것 같아요. 라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동정론을 펼칩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 후에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지는 일도 있었고 그 왕따를 당하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아들이 일으킨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로 된 사람으로서 아들의 변화를 깨닫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여성은 그럼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왜 이 여성은 풍속업에서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자, 피해자였던 여성, 그녀의 이름은 모리야 코마치 씨. 당시 나이 3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데리에스, 그러니까 그 파견형 풍속업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진짜 불행하고 불합리하게도 19살의 소년에게 생명을 빼앗겼죠. 자, 이번에는요, 모리야 코미치 씨의 그런 얼굴이나 그녀의 페이스북,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점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에 모리야 코미치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요. 출신지는 카나가와현 사가미 히라시 미도리구, 주소는 도쿄 아카시마시, 학력은 스루가와 여자고등학교, 직업은 바로 데리에스 이동 파견형 풍속점에서 근무를 했죠. 자, 코마치라고 써여 있죠. 자, 모리야 코미치 씨의 얼굴입니다. 코미치라고 쓰여 있는데 이목구비가 굉장히 귀여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녀가 첫 보도됐을 때는 20대의 여성이라고 보도됐어요. 그런데 31살이고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데리에스라고 말을 할게요. 데리에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유가 있어요. 좀 귀엽고 물론 이게 스티커 사진이라서 좀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겉모습이 뭐 30대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가와현에서 상경해서 도쿄에서 이 데리에스 파견형 석업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입니다. 사실 그녀가 나온 고등학교, 이 스루가와저 고등학교가 그 동네에서 최하위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좀 아래에서 세는 게 빠른 순위의 고등학교였다고 해요. 근데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대. 근데 내가 모자이크를 해온 게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최하위는 아니지만 밑에서 사는 게 빠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어머니도 교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집이었어요. 세상에. 모리야 코미치 씨의 아버지가 전 교장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도 교직 관계에 있었다고 하니까 요즘 놀라움지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태어난 집이 훈육이 굉장히 엄격했대요. 그래서 그녀가 반발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거칠해져 간 건 아닌가. 반항심에 사춘기 때쯤에. 자, 그녀의 친구들입니다. 사실 그녀는요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페이스북 업데이트는 2014년 6월 30일 정도로 끝나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쳐가지고 조금 가지고 와본 건데 페이스북에서 친구만으로도 95명으로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친구임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자, 모리야 코미치 씨의
페이스북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특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뭐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너무 잘 나와 있었고, 그리고 모리아 코미치 씨가 많은 친구들과 굉장히 모여갖고 생일 모임이나 술자리 등등 여러 군데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녀가 키스마이 팬이라는 것도 발각됐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키스마이 풋인가? 그 자니즈 그룹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룩이 있는데 트윈 룩이에요. 트윈 룩 뭔지 알아요?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친구랑 옷을 똑같이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런 엄격한 훈육 아래가 아닌 친구들과의 자유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 아까도 페이스북 보면 위에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자,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검은색은 프렌치 불독 같고 다른 한 마리는 코카스파니엘 같죠? 그쵸? 자, 모리아 코미치 씨는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굉장히 상냥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씨를 아는 인근 주민들은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아니, 강아지 데리고 할머니 산소에 가는 모습도 내가 자주 봤고, 아버지가 원래 교장 선생님이었잖아. 그리고 엄마도 교직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그냥 집이 좋다고. 그리고 사람이 착해. 상냥해. 강아지들이랑 맨날 웃고 인사성도 밝고 그렇게 막 사랑을 받았던 애인데 그니까 죽었다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라면서 거기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인터뷰에 응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신경 쓰이시죠 여러분. 제대로 할게요. 자, 그녀의 프로필 강아지가 또 나와 있어. 너무 예뻐. 어쨌든 모리아 코미치 씨는요, 페이스북 쪽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뭐 인스타나 트위치의 계정은, 트위터? 이런 계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마 페이스북에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리아 코미치 씨가 근무했던 이 델리 점포는 어떤 점포였을까요? 자, 19살 소녀는 호텔 시티에서 그 델리 가게에 전화를 해서 이 모리아 코미치 씨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어떤 가게였을까요? 자, 모리아 코미치 씨가 근무하고 있던 가게는 사건 발각 후에 한동안은 가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열람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가게의 출근 상황 등 그런 정보가 있었지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모자이크로 보여드렸던 사진들 그리고 가게 사이트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한 거 빼고. 안 뺐네요. 미안해요. 그래요. 모자이크를 제가 보완을 한 번 더 했어요. 자, 어쨌든 자, 아직 열람 가능 시에 캡처되어 있던 장면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이 유부녀들만 모아놓은 가게였어. 유부녀들 혹은 뭐 미혼녀 혹은 싱글맘 이렇게 그래서 상당한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그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은 열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만요. 자, 이 점포에 모리아 코미치 씨가 소속하고 있었다면 유부녀로서 등록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요바이고 유부녀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리아 코미치 씨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에 마실까? 이거 있잖아. 이거 읽어드릴게 한국말로. 에 마실까? 에 진짜야? 야, 모리아 씨도 6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0대 무렵에 사귀고 있던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그때 조금 더 놀고 싶었던 모리아 코미치가 낳아달라고 간청하고 바라는 이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낙태를 시켜버려요. 일방적으로. 라면서 야후 뉴스 코멘토에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드린 거고요. 맞아요. 그녀의 반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반지가 끼어있고 남자 손이 보이죠. 자, 모리아 코미치 씨는 20대 무렵 당시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요. 하지만 그녀가 일방적으로 낙태를 시켜버리죠. 자, 그 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여자아이를 가져요. 그런데 그 남성과는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혼모가 돼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31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속업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20대 낙태, 20대에 결혼해서 여아를 낳지만 세 번째 이혼하게 되고 미혼모가 된다. 그리고 생활하기 위해서 풍속점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손 반지에 약지를 끼우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때가 결혼 당시가 아닐까, 막 하트 뿅뿅뿅 있고 이러는 거 보니까 결혼 당시가 아닐까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혼 후에 미혼모가 된 이 모리아 코미치 씨는요, 육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풍속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했던 것도 자신이 미혼모로서 벌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냉철하게 제 개인적인 팩트로 말하면 굳이 이 일을 했어야만 했을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노아라고 쓰여있는 명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녀의 명함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걸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래서 OCH 니 채널, 고 채널은 니 채널, 그 일본의 그런 사이트 있잖아. 그런 트위치 등에서 타치가와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요바이서클이라고 노아짱이라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닉네임으로 노아짱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아요. 현재 홈페이지에선 볼 수 없지만 가게의 특징으로는 아마추어의 젊은 아내, 이렇게 그녀의 소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상태로 약간 저렇게 샤워를 끝마치고 나온 포즈로 이렇게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모리아 코미치 씨는 19살의 소년에게 초이스를 받은 거예요. 처음 만나는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모리아 코미치 씨가 19살의 소년의 몰래카메라를 들어간 지 10분 만에 딱 안 거야. 그래갖고 아, 진짜 이 사람 봐라. 라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몰카 찍어야 빨리 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는데, 이 몰카가 문제였던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 이용 약관에도 금지 사항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는 점포를 포함하여 도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몰래카메라는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혼자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영상을 그 어른 동영상, 그 AV 업자에게 팔거나 해서 돈을 땡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로 하면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몰래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스와프 필름인가 비슷한 거잖아. 레알이니까. 왜냐면 찍히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도 있으니까 돈벌이가 끊이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아무리 풍속점이라고 해도 이거를 몰래카메라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프라이버시에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얼굴을 모자이크를 했잖아. 그 안대를 썼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찍으면 얼굴이 그대로 다 나와버리잖아. 그런데 그 다 나온 걸로 자기가 상품이 되어서 팔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몰래 풍속점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얼굴이 다 까발려지니까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너무 슬프지만 우리 코마치 씨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 미친 아이야. 자, 경시청 관계자는 이 소녀는 이 데리에스점의 이용을 처음 해보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면식은 없는 것 같다. 범행은 여성이 입실하고 곧바로 일어났다. 금품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문도 있는 거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소년이 사실은 16살 때부터 처음 이 데리에스를 이용한 걸로 사회부 기자가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16살 때부터 이 출장 풍속업을 이용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가게는 처음이고 그녀도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막에 나와 있는 거는 호텔 객실 식칼로 여성의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살해, 복도에서 유흥업소 남자의 점원의 배를 찌르는 등 중상을 입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년과 사망한 연인의 사이에 안면은 없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풍속업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70번 이상이나 찌른 건 70번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원한도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소년이 이런 말을 해요. 동반자살 같이 하자고 촬영하자고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려고 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했다.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다. 여기도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동반자살을 생각했고,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자랑 같이 촬영하려고 했다. 라면서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여성을 몇 번이나 찔렀어. 그리고 결국 자기는 죽지 않았잖아. 그쵸? 그래서 일미에서 연속살인범, 대량살인범 등 수많은 흉악범과 직접 교접해온 그 국제사회병리학자 키리진 요코 대학의 아베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쾌락. 아직 정보가 너무 적지만 반동적인 분노라면 안면이 적은 그런 사람이라도 갑자기 조금이라도 일으킨 분노라면 적을 찌르는 등 자신의 분노를 막 해방시키는 것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점도 단순하게 그냥 커다란 충동적인 폭력적 범행이 아닐까라는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 남자애가 그냥 조그만한, 왜냐면 매번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왔잖아.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자마저 풍속업에서 일하는 주제에 니깎게 뭔데 나를 무시해. 내가 하자는데 나를 신고해? 라면서 그 조그만 막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런 분노가 아버지 엄마는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날 방치하고 이 분노가 억울하게 그녀에게 빵 하고 터진 게 아닐까.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미리 식칼을 준비해 왔잖아. 미리 식칼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원한도 아니야. 왜냐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충동도 아니야. 뭘까?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쾌락이 아닐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도찰이란 풍속업계 내에서는요, SOS를 의미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자, 소년의 칼날 20cm 식칼을 아마 먼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여성의 가슴을 중심으로 70곳을 찌르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이상하죠. 자,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10분 후에 그녀가 가게에 연락을 했고 직원이 달려가는 데는 5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녀는 부엌칼을 여성에게 방치하지 않고 남성의 장에 이르기까지 깊게 찔렀대요. 그 칼이 장까지 찔렀대. 그러고 나서 부엌칼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 벽에다가 찌른 거야. 벽에다가 찌르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욕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소년의 목적은 처음부터 쾌락살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가토세이아는요, 사치가와 호텔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인터넷 살인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인을 보였다면서, 여기, 인터넷에 나오는 살인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으셨어요. 라고 진술하고,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어졌다 등으로 진술, 여성 살해에 대해서도 미리 암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소녀는 사람을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하라고도 했다라고 진술했고, 호텔에서 여성과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살해 직전 남성에게 도찰입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나는 걔랑 동반 자살하려고 했는데,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신고를 해버렸으니까 나도 모르게 죽였다. 라고 말한 거지. 근데 이걸 변호인은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사건을 갖춘 피고인은 자신이 살 가치가 없다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생각했겠죠. 모리아 씨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피고인은 헬로워크가 뭐냐면 그 직업 찾아주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일본에서 헬로워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을 찾아주는 곳이야. 그래서 헬로워크에서 일을 찾지만 계속 불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일은 취직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 이런 불행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게 동영상을 보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강제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한테 거절당해가지고 죽였다라는 뭐 그런 진술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그 여자와 아무 안면도 없었으니까 그냥 얘는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던 거야. 지극히 이기적인 범행 동기지. 자, 가토 세이야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그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을 그렇게 얼굴 모자이크 안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얘가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쇼넨 소년 19살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한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또 한 명 번역할 귀찮으니까 제가 가지고 와버렸어요. 착하죠? 제가 그 미성년자 촉법소년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카드를 한꺼번에 다 걸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떤 카드를 걸지 모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소년이라고 있어요. 특정 소년. 말씀드렸죠? 이게 18살에서 19살. 이 두 나이에 특정 소년이라는 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이 둘이 큰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 라는 법이 개정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정안이 나오죠. 18살, 19살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원래 가정법원으로 가서 소년원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법이 너무 죄질이 나쁘면 가정법원에 갔다가 다시 검찰로 기소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인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후에 실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어요. 너무 죄질이 나쁘면. 18살, 19살의 미성년자라고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법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진짜. 그래서 댓글이 있어요. 제가 댓글이 몇 개 웃긴 댓글을 갖고 왔는데, 야, 타찌가 살인사건 나쁜 놈이야. 야, 동기가 동기일 뿐이야.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야, 이런 놈을 위해서 소년법이 있는 게 아니야. 가해자 측을 감싸는 일본의 법률도 어떻게든 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은 처음 만나는 인간을 70군데나 찌를 수 있는 이런 정신 소유자에게 갱생이라든가 소년법이라든가, 진짜 말도 안 돼요. 특히 그들의 인권 따위는 박탈해 주었음 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다른 댓글은 여자를 사서 호텔에 들어가서 살인해서 하는 일은 어른들의 범죄인데 소년법으로 지켜지는 건 참 어이가 없네요. 근데 그는 한국인인가요? 중국인인가요? 아니면 제일교포인가요? 라는 이딴 더러운 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도쿄 타치가와시 호텔에서 칼로 찔러 여성을 살해한 것 외에 여성의 동료였던 남성에게도 남성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해서 살인 등의 죄를 추궁받고 있었던 19살의 소년. 첫 공판이 도쿄 지방재판소 타치가와 지부에서 열립니다. 자,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 능력이 없었습니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 그 전 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면 전 소년의 변호사가 뭐냐면 이 재판이 열렸을 때 그는 21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소년의 변호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전 소년 당시 재판받을 때 21살 하지만 사건을 일으켰던 거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19살이었던 2021년 6월 타치가와 호텔에서 당시 31살의 여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 이외에도 그녀를 도우려고 했던 남성도 크게 찔려 다치게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 살인 미수 등으로 추궁받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일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직업이니까. 자, 그가 당시에 그 재판으로 들어갈 때 찍힌 동영상입니다. 이거 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 얼굴이 나왔는데 얼굴이 제일 잘 나온 게 이거였어요. 제일 밝게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 자, 11월 7일 첫 공판. 주름진 셔츠에 남색 조끼를 겹쳐 입고 회색 스웨터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개정 전까지는 별다른 발언이 없이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진짜 또 웃긴 거 나오더라고. 기다려봐. 진짜 얘 완전 사이코야.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지금 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생년월일은요. 기본적으로 묻잖아. 그 재판 드라마만 봐도.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증언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울트라. 지금 선거가 이러면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계속 무언가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말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 정해진 주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갑자기 또 아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못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이 재판이 이제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소장 낭독 후에 죄상의 인정 여부 경찰에서는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 근데 갑자기 막 이래. 바이오 해저드 난가 하리우도 난가 모두 신들으시 모두 죽고 죽고 있는 세계에서 난가이 트로프 지신 이러면서 이 남의 트로프 지진 막 이런 뭐 이해하지 못할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정상적인 뭐 일도 오래 하지 않고 뭐 다음 취직 자리도 없고 무직이고 그리고 얘가 항상 그 약간 고립되어 있었으니까 얘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알 수도 없고. 자, B씨의 살인 미수 무관계의 모리아씨 살해 그리고 B씨의 살인 미수. 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11월 17일 피고인 질문에서 피고인이 경위나 생각을 말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의 생각이나 왜 그랬는지 말하는 일 없었어요. 질문을 해. 그러니까 검찰이나 뭐 변호사나 뭐 재판장이 질문을 해. 그러면 갑자기 와타시와 오딘 막 이렇게 말해요. 얘가 오딘이거든요. 이 오딘이 그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래요. 지식, 문화, 군사 등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래요. 근데 와타시와 오딘 막 나는 오딘 심실상실 막 이러면서 이런 발언을 막 혼잣말로 한대요. 그러면서 정실상실 상태 묵비합니다. 나는 오딘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발언을 계속한 거야. 근데 때때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검찰관이 이렇게 말해. 당신
2021년 11월 소년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모리아 씨의 아버지나 B 씨의 진실을 듣고 정말 미안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는 사이언이니까! 라고 말해요. 미친 애새끼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 자기가 샤이아이니까 라고 갑자기 말했다고 해요. 자, 검찰은 16살에 처음 얘가 이제 풍속점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리아 씨를 좋아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기가 다녔던 거길 다니던가 아니면 애초에 풍속업을 싫어하는 애였으면은 왜 모리아 씨를 초이스를 했을까? 그리고 검찰관은 질문의 과거에서 피고인의 행동이나 발언을 확인하는 형식을 취해 나갔고 피고인은 이런 질문을 덮어씌우는 듯 큰 소리로 불규칙한 발언을 반복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불규칙 발언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물음의 의미를 이해하고는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자,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와의 면담에서 일찍이 피고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모리아 씨와 사귀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리아 씨와는 내 전에 손님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리아 씨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진 거는 그때 모리아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어요. 라고 말을 했대. 그 가게에 처음 가고 모리아 씨를 처음 만나면서 정신과 의사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관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되지 않으니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모리아 씨를 죽이고 자살하자 라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논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반성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호소했지만 판결로 RI 재판장은 검찰관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완전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전에 시카를 준비했어. 그리고 아이패드를 미리 이렇게 설치를 했죠. 사건 후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때에도 피하려고 했다는 점. 저 지금 투어링 중인데요 라고 했던 거. 그리고 도망갔던 거. 당시의 언행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었다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복수의 방청인에 의하면 이 날도 얘가 불규칙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었대. 그리고 검찰관의 모든 진술 때도 검찰관의 설명에 막 말을 하면은 지가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디오가 겹치는 거지. 그래서 불규칙한 발언을 계속해서 결국에 퇴장을 당하는 사태를 빚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으로부터 체포된 당시 카토 세이야 그가 결국에는 퇴정을 당합니다. 너무 이상한 말을 계속하니까 퇴정을 당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검찰 측이 말하는데 변호인이 말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검찰 측이 말할 때는 나는 세이야이라 나는 뭐 화장실 가고 싶고 배가 고프고 나는 오든이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쫓겨나지 않겠니? 그래서 피고가 불규칙 발언을 반복하다 재판장은 피고에게 퇴장을 명한다 라고 했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매번 재판장 때마다 불규칙한 발언에 의해서 여러 차례 퇴정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전 소년은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이 상실됐다며 무죄를 주장라고 하죠. 범행 당시에 피고인 책임 능력 중에 하나가 재판에서 중요한 효력을 발휘해요. 그때 얘가 정말 심신 상태였는지 정말 제정신이었는지 아니면 이 자폐 스펙트럼의 압도적 영향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킨 건지 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이 변호사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택도 없죠.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당시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 하지만 완전 책임 능력은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전 소녀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지만 장애의 영향은 한정적이었고 책임 능력은 있었다. 흉기의 칼에 높은 살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전적으로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연루될 목적으로 살해. 그리고 동기는 아주 제멋대로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자, 법정에서 이러한 행동은 구금 증상이라고 결론지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피고인은 뭐라는 줄 알아? 항소합니다. 라고 발언해. 고소 항소합니다. 인 줄 알아? 형량이 좀 높게 나왔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사이언, 나는 어디 이지라다 갑자기 항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불규칙한 발언하던 피고인이 판결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불만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송 능력에 대해서도 싸워야 돼. 그냥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변호인이 당황을 한 거죠. 왜냐, 얘는 자폐로 있어야 되는데. 재판 당시에서 범행 당시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전 소년에게 당시 범행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7일 도쿄 재방소 타지가 지구에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사는 책임 능력이 없었다. 재판 절차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소송 중에서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당시에 범행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했는데 얘가 자꾸 가끔 멀쩡한 말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불안불안했겠죠. 자, 정신감정을 한 의사에 의하면 피고의 범행 당시에 그는 ASD를 앓고 있었다. 이게 아마 자폐 스펙트럼의 줄임말, 뭐라 그러지? 명칭인 것 같아요. 줄임 명칭. 자, 그 특징으로서 대인적인 커뮤니티의 장애와 지각이나 인지의 독특한 양식, 독특한 조건이 어릴 적부터 확인되고 있다. 이 특성의 영향으로 첫 번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실패를 반복하고 두 번째,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학교, 종교, 풍속점, 사회의 탓이라고 파악하고 세 번째, 자신에게는 타임리프를 하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ASD의 특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물 자살을 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 그거는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 뭐 학교 친구들이나 얘가 어릴 때부터 이상했는데 주위 사람들 덕분에 이 병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자, 이건 변호인과 검사의 이제 싸움입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해서 스펙트럼 증상이 있었지만 장애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책임 능력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사전에 식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경찰관에 발견됐을 때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언행으로부터 책임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을 붙잡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다수의 상처를 입히고 있어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그래서 이 결과도 중대하다. 왜? 여자 한 명이 사망했고 남자 한 명이 중태에 빠졌으니까. 아무리 삶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도 자신에게 호의를 줬던 이 여성을 살해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흉기에 칼에 높은 살상 능력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고 있었겠죠.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범행은 자신이 살기 힘들어서 멋대로 동반 계획, 여성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은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고 동기도 너무 지 멋대로이다. 라고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범행 시나 범행 직후에 경찰하기 직후 잡혔을 때 네 인정합니다 라고 했다고 했잖아. 이 모든 언동이 그 소년에게는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지적해요. 한편 변호사는 사건의 장애에 강한 영향을 받아 일으켜버린 것으로 심실 상태였다 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 재판장은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자, RI 재판장은 ASD인 피고인이 부모를 포함한 주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라 장애의 특성이 사회의 부적응을 초래하여 살기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는 동정의 여지는 있어 피고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ASD의 특성이 살인 및 살인 미수의 각 범행에 직결됐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화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붙잡고 공격을 가하고 있어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고 계획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범행 시의 직후의 언동 등에서도 전 소년에게는 완전 책임 능력이 있다고 지적. 범인은 자신이 살기 힘들어서 멋대로 동반자살 계획, 여성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은 매우 제멋대로인 동기이다. 그래서 4일의 판결로 도쿄 지방재판소 타치가와 지부의 RI 재판장은 사전에 준비해서 사건 후에 경찰관에 발견되었을 때도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언행으로부터도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된다. 여성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장애의 특성과 무관한 판단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이어 집요하게 공격을 가해 다수의 상처를 입히고 있어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한 명의 목숨을 빼앗고 한 명에게 중상을 배를 찔러가지고 전체 3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 B라는 남성은, 여자를 도와주러 온 남성은 중상을 입힌 결과도 중대하다. 그래서 토치가와 사치가와 호텔에서 2021년 6월 풍속업 점원 여성 당시 31살의 여성을 살해한 후 남성 점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하여 살인이나 미수 등의 죄를 추궁받은 전 소년 21살 당시에 22살 근데 22살 때 판결이 난 겁니다. 어떻게 나가냐? RI 쿠아레 재판장은 14일 징역 23년 검찰이 구형 25년을 때렸지만 징역 23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나는 오딘에다가 항소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초사이언이다. 나는 오딘. 어디 삽니까? 화장실이요. 배가 고파요. 근데 갑자기 23년 항소합니다. 미치라. 이렇게 말이 되냐고. 맞잖아. 미친 아이지. 미치지 않은 아이지. 미친 척을 하는 아이지. 나쁜 새끼. 자, 이거는 사건이 일어났던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공양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놓고 간 모습입니다. 자, 모리아 씨.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속업을 하는 여잔데 죽여도 되지 않아요? 그딴 인간들은 없어져도 돼요. 라고 말했던 그 애새끼. 죄송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카토세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성을 돈으로 팔고 주고 사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죽여도 된다는 건 누구의 권리입니까? 누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도 싸다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미안 솔파. 어쨌든 그녀는 그냥 자신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많은 다른 직업도 있지만 그냥 풍속업을 선택했던 거고 자신의 일을 그냥 열심히 했던 것 뿐인데 풍속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반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SOS를 청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너무 70번의 이상을 찔려서 살해당한 그녀. 그녀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마칩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K장 여러분들 잠깐만 불금 꺼. 렛츠고 파이팅.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저의 이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가 7월 2일 부터 7월 10일까지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에서 또 일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집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제가 좀 출장을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공포 컨텐츠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번의 공포 컨텐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할지 몰라. 토요일 날에는 할 거지만, 토요일 날 한꺼번에 2개 다 보여주지 않을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2번의 공포 컨텐츠가 있으니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 소통방송도 재밌답니다. 소통방송도 많이 와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K장은 다음 주 땡땡 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